자, 강의 시작해 볼까요? 오늘하고 내일 해가지고 이제 암기장을 좀 정리할 건데, 일단 뭐 강의의 특성상 뭐 자세하게 뭐 법리를 설명하고 뭐 이럴 시간은 안 되고요. 그럴 필요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그래서 이제 뭐 정리 내용이고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뭐 주관식 시험 여러 번 봤지만 주관식 시험에서 뭐 남들은 모르는 데는 뭐 나만 알거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잖아요. 지금처럼 뭐 정보가 공개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특정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뭐 이제 반대로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뭐 이런 쟁점들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차피 합격권 한 200명 정도 선에서는 뭐 전혀 뭐 보지도 못한 쟁점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봤을 때 문제가 좀 쟁점이 애매하다 그러면 나만 애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당할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쟁점인지 좀 전반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장 뭐 스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정리된 쟁점이 뭐 168개 정도 되는데 내일 뭐 보충 자료도 조금 나가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하고 내일에서 정리하면서 결국은 답안지의 학설 판례들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보고 나와서 같이 뭐 공부했던 뭐 스터디 팀원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뭐 이 쟁점 썼냐, 뭐 못 썼냐 하면 뭐 보통 많이 나오면 한 10문제, 적게 나오면 한 8문제 이 정도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100점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럼 이제 뭐 아무리 수석하는 사람이라도 뭐 최대한 맥시멈 10문제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모든 쟁점들을 모든 목차를 다 쓰진 못 하잖아요. 이제 빼먹는 목차들도 있고 한데,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저형적인 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해서 뭐 조합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목차를 썼냐고 서로 이제 목차 같은 거 비교를 해보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다 똑같이 뭐 목차 누락 없이 그 다음에 학설 판례를 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뭐 60점을 넘어가고 뭐 심지어 최근에 뭐 70점 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50점, 60점이 안 되고 뭐 50점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썼다고 하더라도 그 질적인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학설 판례를 쓸 때 그 밀도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뭐 판례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뭐 판례도 많이 보시고 해서 뭐 GS를 통해서 문제도 뭐 그 판례를 이제 문제로 변형해서 강사분들도 만드시고 하지만 그 판례 포인트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판례를 뭐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생전 처음 보는 판례 이게 아니라 그런 판례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판례들이 나오면 그 포인트가 뭔지, 그 판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가지고 출제자가 왜 이런 문제를 냈고 왜 이런 판례를 출제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거기서 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합격권에 있는 뭐 하여튼 보통 한 200명 정도 뽑으니까, 그래서 뭐 한 맥시멈 한 300명 정도 그 합격권 안에서 이제 경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보면 그게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제 그 정도 경쟁 합격권에 드는 사람들 중에서 뭐 쟁점 자체를 뭐 통째로 누락하고 이런 분들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누가 적게 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학설 판례를 쓸 때 그 판례 포인트, 학설의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학설 같은 경우는 그걸 내 용어로 치환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나 소설을 창작해서 뭐 좋은 문학 작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창작하는 문학 작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문학 작품에서는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학설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학자가 아니니까 새로운 학설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학설 판례를 내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고, 출제자가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기존의 학설 판례가 적용이 돼서 결론이 이렇게 난다.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다. 당신이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고 이래서 문제가 돼서 당신이 이렇게 출제했으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기존 판례 학설 중에서 이걸 특혜해서 서술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학설도 문장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걸 압축해가지고 우리가 내 용어로, 내가 쓰는 말로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법률적 용어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판례도 요즘에 문장도 길고 보면 이제 어법적으로 좀 안 맞는 표현도 약간 없잖아 있는데, 그거 이제 뭐 그 대법관님들이 쓰시는 그 문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문학 작품이 아니니까 판례 고유한 문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쓰셔야 돼요. 물론 이제 문장이 기니까 그걸 압축해서 쓰되, 그걸 내 용어로 치환해서 바꿔가지고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로 쓰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문장 자체를 그대로 이제 쉽게 해서 사진 찍듯이 그걸 갖다가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장 같은 경우 암기장 만들 때도 이제 판례 문장 그대로, 그다음 학설도 교수님들 교과서 표현을 그대로 해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뭐 서브를 만들거나 저도 책이 있지만 뭐 이렇게 강사분들의 뭐 기본서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스터디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고 판례 같은 경우도 이름을 붙여서 뭐 무슨 사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에서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다른 과목도 그렇고. 근데 그건 우리들끼리 그냥 얘기할 때 편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답안지에다가 판례는 무슨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판례를 선고를 하면 독일에 이제 학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네이밍을 해요. 그래서 이 판례 이름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편하자고, 또는 뭐 강사님들이 강의하실 때 이제 이름 편하려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무슨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백공론계 사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답안지에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되면 전체적인 답안지 인상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민소법에서 뭐 60점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인데 60점 넘는 분들이 뭐 합격 인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1점, 2점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람들 볼 때도 뭐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전체적인 답안지 인상이 크게 보면 거의 총점 중에 총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5점 정도로 왔다 갔다 할수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학설 판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장 그대로요. 문장 그대로 이제 교과서, 교수님들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답안지 많이 채점해봤고 뭐 학교에서 채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답안지 이제 학생들이 쓰신 거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답안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합격할 수 있겠다, 이제 합격하기 어렵겠다. 그거는 확실히 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답안지가 65점짜리냐, 68점짜리냐, 그건 구별하기 어렵죠, 사실. 근데 똑같이 65점, 68점, 3점 차이라도 57점하고 6점 답안지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건 확실하게 이건 50점대 답안지고 아무리 줘도 이건 60점을 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60점이 넘어가는 답안지다. 그건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똑같이 뭐 2점, 3점 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뭐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치열하게, 그러니까 1점이라도 난 더 받겠다.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답안지를 쓰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판례, 그 다음에 학설의 키워드를 그대로 외워서, 근데 문장을 통으로 외울 수는 없으니까 판례 키워드를 외워가지고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답안지 읽으실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쭉 읽지 뭐 연애편지 읽듯이 막 한 줄씩 이렇게 읽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키워드 위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서 이제 그 문장을 엮게 되면 이제 그걸 다 썼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저 꼼꼼하게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자꾸 문장을 만들고 암기를 하시고, 그다음 문장을 아주 뭐 매끄럽게 쓰고 이럴 만한 시간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꼼꼼하게 교수님들이 읽지는 않지만, 근데 꼼꼼하게 읽지는 않지만 전혀 안 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저도 뭐 이제 뭐 법대 나와가지고 뭐 시험도 합격하고 뭐 십몇 년 넘게 강사도 하고 답안지도 많이 봤는데, 뭐 출제하신 교수님들 다 최소한 20년, 30년들 그 이제 민소법만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이 출제하신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시대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읽는 건 아닌데 꼼꼼하게 읽지는 않기 때문에 그 대신 그래서 키워드들이 딱딱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이제 정리하시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저도 이제 암기장을 만든 게 그런 얘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좀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진도를 나가 보면 이제 마무리 강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위주로 정리를 할 거니까 뭐 빼놓지 않고 그냥 쭉 이제 교과서 진도대로 나갈게요. 교재 진도대로.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오늘 이제 기판형 앞에까지 정도 보고 내일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볼 거고요. 그다음 조금 뭐 보충할 내용들이 있어서 내일 뭐 프린트 조금 나갈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자, 2페이지 쟁점 1번으로 가셔가지고 1번, 2번은 출제 가능성은 뭐 거의 C급이죠. 그래서 C급이지만 뭐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양육비 이런 게 이제 비송이냐 소송이냐 나오면 1번, 2번을 묶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그러면 이제 목차가 보통 10점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뭐 첫 번째 쟁점의 정리 뭐 또는 문제점 뭐 그 목차의 뭐 쟁점의 정리 또는 뭐 논점의 정리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또는 뭐 문제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다음 보통은 이제 목차가 한 두 가지 정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뭐 사안의 해결 뭐 사안의 해결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크게 쟁점이 한 두 가지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합쳐서 5점, 뭐 여기 합쳐서 5점 정도 10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체적으로 100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8문제 또는 10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 기출문제도 그렇잖아요. 이거 쓸 게 굉장히 많은데 100점이 뭐 8점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100점에 맞춰서 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10점 기준으로 하면 이제 뭐 쟁점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5점의 쟁점 하나 정도다. 그러니까 목차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양육비가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목차로 들어갈 게 뭐예요? 소송과 비송의 구별. 이걸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목차 이제 뭐 학설 판례를 부실하게 쓰는 것도 이제 그 고득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만 목차를 통으로 누락한 건 굉장히 치명타가 되죠. 근데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양육비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과거 양육비에 관련된 학설 판례, 즉 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써요. 근데 전제 논점들을 많이 빼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사례집을 보시면서 이제 목차를 암기하라는 게 그 얘기죠. 뭐 문제를 통으로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 양육비가 나오면은 소송과 비송의 구별을 일반론을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도 뭐 수험생 때 그랬지만 대부분 보면 그냥 평범한 답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0점대 답안지들은 이제 뭐예요? 소송과 비송의 구별 이런 걸 빼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빼먹고 그냥 과거 양육비 이것만 이제 잔뜩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점 중에서 5점은 그냥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5점짜리 100점 중에서 뭐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교수님들이 잘 줘봤자 뭐 3점, 4점밖에 안 주잖아요. 5점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10점 중에서 뭐 3점, 4점밖에 못 받는 경우죠. 그럼 전체적으로 뭐 60점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차 자체를 기억해서 가지고 전체적인 목차 누락이 없도록 조심하셔야죠. 자, 그래서 과거의 양육비를 물어보면 이게 이제 소송이냐 비송이냐의 문제니까 소송과 비송의 구별의 일반론.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에 이제 두 번째 목차의 소송과 비송의 구별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학설 대리보 가서 보시면 이 페이지에 뭐 이건 출제 가능성이 뭐 C급도 안 되는 C급 이하가 되지만 이제 학설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그냥 쭉 객관식 공부하듯이 읽으면 답안지 현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야죠. 자, 학설 보세요. 자, 1설에 비송 사건은 사법질서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소송 사건은 사법질서 유지 확정. 이런 식으로 유지 확정 나오면 둘 중에 단어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비송 사건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소송 사건은 이제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게 목적설이죠. 그리고 학설 이름이 있는 것들은 그 학설 이름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물론 그 학설 이름을 우리가 만들거나 뭐 강사들이 만들어서 한 그런 학설 이름을 쓰면 안 되고 교수님들이 교과서에서 붙여준 학설 이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제가 이제 다 암기장에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럴 때는 학설 이름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학설 이름을 안 쓰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출제자 봤을 때 이제 학설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그 학설 이름을 안 쓰고 이걸 풀었으면 아, 이 사람은 이제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교수님들이 좀 점수를 줄 때 부담 없이 그냥 점수를 낮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이 수험생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이제 엄숙하게 이제 답안지를 채점하시는데 딱 봤을 때 뭐 동차인 것 같다. 그래서 참 뭐 쟁점도 뭐 거의 없고 뭐 문제 10문제인데 한 4-5문제밖에 안 썼다. 그러면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점수를 낮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답안지로 내 답안지가 평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설 이름 있는 건 이름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목적설은 사법질서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설의 대상설은 대상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비송 사건은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대한 후견적 개입을 대상. 그래서 후견적 개입을 대상으로 하나 소송 사건은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송 사건은 후견적 개입을 대상으로 하고 소송 사건은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대상설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형광펜이든 뭐든 정해가지고 후견적 개입, 법적 분쟁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그런 것들 넘기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실정법설은 입법자가 비송사건으로 정한 것이 비송이고 그 외에는 소송이라는 실정법설 이 대립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자, 판례로 가셔가지고 회사 정리 사건이 비송이라고 하면서 법원에 한목적적 재량, 그다음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비송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제 답안지 쓸 거는 회사 정리 사건을 비송이라고 보면서 한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비송 사건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그리고 판례 문장을 보면 누구라도 이런 A설이다라고 볼 수 있을 때는 뭐뭐라고 판시하여 뭐 무슨 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판례 입장에 대해서 학설이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답안지 쓰는 방법은 두 가지죠.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이런 판례를 절충설로 보는 견해와 대상설로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렇게 쓰시든가 아니면 그 문장 아예 빼고 그냥 판례는 뭐뭐라고 판시했다 이런 식으로 판례 요지만 쓰시든가 그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판례 입장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되는데 그냥 단정적으로 판례는 무슨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뭐 판례는 뭐 항변권 발생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최근에 항변권 발생설이 아니다라는 이제 견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판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검토는 이제 결론은 그 다음에 사례 문제도 객관식도 답이 중요하듯이 사례도 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례도 이제 출제자들이 원하는 답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A설, B설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때는 A설을 취하는 사람하고 B설을 취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이잖아요. 그 문제를 푸는 해결 능력을 보는 거니까 내가 취하는 견해에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사례 문제에서. 사례 문제에서 그래서 답이 틀렸다. 그래서 내가 A설을 취했는데 뭐 이래서 중복소송 판단하는데 전후설을 잘못 판단했다. 그럼 답이 틀렸으면은 고득점 받기는 어렵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검토 부분의 결론을 항상 이제 내가 이제 이 쟁점이 나오면 어떤 결론을 취하겠다는 걸 미리미리 공부할 때 정해놔야 돼요. 시험장 가서 즉흥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검토 가서 보시면 법률에 비송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는 비송으로 보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목적적 재량이 필요하고 강의 신속성, 판례 요지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요지 그대로 외워서 쓴 거 따라 쓰면 되겠죠. 그럴 때는 비송, 그 외에는 소송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신 다음에 2번 쟁점으로 가셔가지고 그럼 이제 과거의 양육비를 장래 양육비와 한꺼번에 병합해서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례 문제에서 병합소송 제기했다, 적법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제점에 보면 가사사정법 마류에 따르면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가사사정법 2조 마류 사건에 따르면 마류에 의하면 민법에 따른 장래의 양육비 청구 사건은 비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했다 또는 뭐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을 해가지고 뭐 인지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보통 이제 엄마들이 키우니까 아빠한테 양육비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육비를 얼마를 줄지는 뭐 아빠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많이 벌면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못 버는데 양육비를 200만 원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장래의 것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과거의 양육비, 그러니까 이제 혼외자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실혼 상태에서 법률혼으로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사실혼 상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한 6살, 7살까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를 상대로 인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당신의 친자식이다라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앞으로 이제 성년자가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는 비송으로 이제 결정해 준단 말이죠.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럼 그동안 키웠던 거, 7살까지 내가 키웠는데 그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송의 형태가 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 문제가 되겠죠. 자, 학설을 보시면 부양 의무에 관해서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정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비송으로 보자는 게 1설. 그 다음에 2설은 가사성법 2조의 마류 사건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 3설은 절충적 입장이죠. 양육비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는지는 법적 분쟁이니까 이거 소송사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얼마를 줄지는 아빠의 직업이나 경제 상황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 결정은 비송으로 보자라는 게 3설이에요. 자, 판례가 있죠. 이혼 부부가 분담해야 될 과거 양육비 비율이나 금액을 장래에 대한 것과 함께 정하는 것도 민법에 규정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라는 거죠. 이혼에 있어가지고. 따라서 비송사건으로 판시하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검토는 웬만하면 그냥 판례대로 가는 게 무난해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보다 보면 순간 또 갑자기 이게 판례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결론이 판례인지 막 헷갈리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이제 넘기면서 판례 입장을 다시 한번 객관식 공부하듯이 이제 판례가 어떤 입장인지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공부할 때부터 당연히 알고 있던 것도 시험장 가면 갑자기 또 헷갈리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판례대로 결론을 알아주시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결론이 판례구나,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검토 가셔가지고 과거 양육비는 가정법원에서 등등의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자의 복리를 고려해서 통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비송으로 보는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래서 1번, 2번 묶어가지고 한 C급 정도로 대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셔서 이제 신의칙이 나오면 뭐 신의칙에 위반한 소재기는 이제 부적법 각하가 되는 거고,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소재기, 신의칙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서 소재기는 부적법 각하가 되고, 소송행위, 예컨대 뭐 증인 신청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신의칙 위반이다.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증인 신청을 배척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위법한 소송행위 등에 대해서 구제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신의칙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속권의 남용이 많이 문제가 되죠. 사례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이제 명문 규정이 있는 거. 그 위법한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으로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사례집들에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기피 신청권의 남용. 그래서 이제 그 45조의 간이각하. 그래서 소송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 이럴 때는 이제 명문의 규정으로 간이각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소행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내가 1억 청구권인데 3천만 원씩 쪼개가지고, 그래서 쪼개가지고 소신법에 적용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뭐예요? 그것은 이제 소신법. 이제 소신법 5조의 2에 명문의 규정이 있죠. 일부 청구, 소신법 적용받을 목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게. 그러면 이제 명문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그래서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에서 신의칙의 위반의 파생 형태 4가지가 있지만 주로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속권의 남용에서의 문제가 생기죠. 속권 남용. 그러니까 속권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별도 목차로 잡든 아니면 신의칙 위반의 하부 목차로 잡든 이렇게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써야죠. 그래서 보충적 적용설과 선택적 적용설을 어디든 써야 되죠. 뭐 앞에다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명문의 규정 쓰고 신의칙 위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 목차로 이제 그 3번 쟁점을 쓰시든 아니면 신의칙 안에다가 쓰시든 그건 뭐 상관없죠. 어디다든 쓰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문제점 보세요. 명문의 규정이나 이론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 자, 학설의 일설을 보면 신의칙은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즉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만 적용하자는 게 보충적 적용설이죠. 그 다음 이설은 신의칙이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면 그냥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선택적 적용설이죠. 자, 판례도 이제 부재소 합의잖아요. 부재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기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판례는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 위반해서 제기한 소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함과 동시에 신의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부재소 특약, 뭐 이제 소송상 합의에서도 또 같은 얘기 나오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판례 입장에 대해서 선택적 적용설이라는 입장도 있고, 학자들이 보충적 적용설이라는 입장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검토는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토는 뭐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가면 되죠. 다만 어떤 경우를 취하든 간에 이제 내용은 다 쓰고 이제 뭐 나는 보충적 적용설을 취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나는 보충적 적용설이니까 명문 규정만 검토하겠고 신의칙 위반은 검토 안 하겠다. 이러면 여기 있는 배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보충적 적용설로 가실 분들이어도 신의칙 위반 내용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다 쓰는 거고. 그다음 뭐 선택적 적용설에 따르면 뭐 앞에다 써도 상관없죠. 나는 선택적 적용설로 가서 명문의 규정, 신의칙 위반 다 검토하겠다. 뭐 그렇게 가도 상관없고, 뭐 어떤 견해를 취하든 하여간 그 신의칙 위반의 내용을 써야죠. 그 얘기고. 그다음 쟁점 4번에서 보시면은 문제점이에요. 소재기 자체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 방법. 그래서 신의칙 위반의 소재기가 되면은 부적법하니까 각하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럼 뭐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학설 대립 가서 보시면 1설은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다음 2설의 절충적 입장이죠.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서는 직조 사항이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대방 원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 이게 신의칙 위반의 소재이다라고 하면은 당사자 즉 피고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거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판사님 이거 원고가 제기한 소는 신의칙 위반인데요라고 이제 항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 이설의 얘기가. 그다음 판례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 규정이잖아요. 따라서 강행 규정은 직권조사 사항이죠. 그래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거고. 그래서 검토는 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은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는 결론이 부적법 각하가 되는 것이니까 소극적 소송 요건으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직권조사 사항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5번에 이제 그 당사자로 가서 이제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문제. 이거는 뭐 상대적 면제주의로 바뀐 건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이것도 뭐 중요도는 좀 떨어지죠. 자, 문제점 보면 외국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재판권의 문제잖아요. 관할권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권이 미치느냐. 자, 학설의 1설을 보시면 조약에 의해서 예외로 된 경우나 외교상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외국 국가를 피고로 재판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절대적 면제주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입장이 정확한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 면제주의, 그 얘기를 꼭 쓰셔야 되겠고. 자, 2설에 외국 국가의 사법적 활동은 우리나라 민사재판권에 복종해야 된다는 게 상대적 면제주의죠. 그래서 사법적 활동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판례도 아시다시피 이제 절대적 면제에서 상대적 면제로 바뀐 게 그 첫 번째 판례죠. 그래서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 밀접한 관련에 있어서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 재판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재판권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외우시되,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뭐 통으로 이제 막 이렇게 5줄, 6줄 된 것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키워드 위주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상대적 면제주의로 바뀐 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국가를 직접적인 피고로 할 때 상대적 면제주의로 바뀌었고, 그다음 뭐예요? 강제 집행이 있어가지고 제3 채무자가 외국 국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럼 보통은 이제 승소 판결 받으면 을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의 책임 재산이 있겠죠. 근데 을이 보통 뭐 이제 그 집에 살 테니까 그 집에 등기부를 떼봤는데 이게 을의 집이 아니에요. 그럼 보통 뭐 보증금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뭐 회사라도 다닐 테니까 그럼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이 을을 봤더니 을이 뭐예요? 미군 부대를 다닌단 말이죠.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뭐 군무원이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미국 국가가 되죠. 이제 미국한테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월급에 대해서 뭐 가압류 또는 뭐 본압류를 한 다음에 뭐 출신 명령 보통 받죠. 그랬을 때, 즉 외국 국가를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제3 채무자라고 하죠. 제3 채무자. 그래서 외국 국가를 제3 채무자로 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판례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판례 보세요. 집행채권자 갑이 외국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추심을 신청할 때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 요청에 대해서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하나여 해당 국가를, 즉 외국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추심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뭐 사유가 여러 가지고 뭐 판례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냥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의 하나요. 이제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추심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상대적 면제주의 뭐 같은 입장이죠. 자, 검토로 가져가지고 외국 국가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까지 민사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판권의 주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면제주의를 취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다음 6번으로 가셔서 국제재판 관할권은 이건 뭐예요? 재판권의 문제죠. 관할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올해 그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사법이 이제 개정됐다는 건 아실 텐데 개정돼봤자 큰 의미 없죠. 어차피 뭐 문장 우리가 시험용으로 이제 민소법 시험용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국제사법 2조인데 문장만 약간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지 뭐 실질적 관련성 그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법정을 펴놓고 어차피 시험장에서 주는 법전에는 뭐 그 개정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국제사법 2조만 뭐 베끼면 되는 거니까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6번의 쟁점 문제점 보시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서 어느 나라 법원의 재판권,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은 국제재판 관할권이지만 이건 관할권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권.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거냐, 미국 법원이 재판할 거냐, 재판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재판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과거의 학설이 세 가지였죠. 자, 학설의 일설을 보시면 역추지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권 안에 관할권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재판권에서 그러면 이제 서울 동서남북에서 어디서 할 거냐? 그래서 관할권의 문제인데, 그래서 관할권이 있으면은 재판권이 있다고 보자. 그래서 역추지잖아요. 그래서 민소법상의 토지 관할 규정에 비춰가지고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는지를 역으로 추지한다는 게 역추지설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설에 민소법의 기본 이념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 4대 이념이잖아요. 고려하여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을 조리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서 조리설이라고도 하죠. 관할배분설 또는 조리설. 그 다음 수정 역추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토지 관할 규정을 유추해서 정하되 역추지로 가되 이 기준으로 재판권을 갖는 것이 부당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는 이제 관할배분설로 가자. 절충설의 입장인데 수정 역추지설이라고 하지요. 원칙은 역추지인데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는 관할배분설, 조리설에 의하겠다. 그래서 뭐 특단의 사정설이라고도 하는데 학설 이름이 여러 가지인 것들은 그냥 하나로만 외워서 쓰시면 되겠죠.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국제사법에 이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 학설이 세 가지가 대립됐고 판례가 있었는데 국제사법이 신설된 이후에 우리 판례가 어떤 입장이냐, 그 다음에 국제사법 2조가 어떤 입장이냐, 그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입법자들이 입법을 할 때도 기존의 학설들에서 학설들이 주장하는 좋은 내용들을 다 끌어다 쓸 거고 판례도 마찬가지잖아요. 판례가 뭐 학자가 아닌데 판례가 뭐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각 학설에서 주장하는 좋은 내용들 다 갖다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국제사법 2조 신설 이후에 무슨 입장인지 그건 의미 없어요. 학자들마다 내가 주장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학설을 따른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판례가 무슨 입장인지 의미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례 쓰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검토 부분은 국제사법 2조로 해결하면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가서 보시면 국제재판을 결정할 때는 개인적 이익, 그 다음에 국가 이익도 고려하고 법정지와 당사자 사이의 키워드가 뭐예요? 실질적 관련성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례가 무슨 입장인지는 의미가 없어요. 다 좋은 말을 갖다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는 국제사법에 있어가지고 뭐예요? 실질적 관련성이죠. 자, 검토도 국제사법 2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원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그게 이제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로 이제 포인트가 좁혀지는 거지 우리 판례가 무슨 입장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례 문제 나오면 기존의 학설 세 가지 쓰시고 그다음에 판례 그 국제사법 신설된 이후의 판례잖아요. 그 판례 쓰시고 그것도 그 전에 있었던 판례하고 똑같죠. 그다음 검토는 제가 써놓은 대로 국제사법 2조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사례 문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할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 판례들을 가서 뭐 설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안 포섭이 중요한 거니까 그 기본서 여러분들 보시는 기본서에 그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없다 판단한 판례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판례들의 결론들의 사실관계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비슷하게 변형해서 내실 테니까 그게 포인트가 되지 우리 판례가 무슨 입장인지는 다 갖다 쓸 수 있잖아요. 다 좋은 말들을 갖다가 이제 기존의 학설들에서 좋은 내용들 다 끌어다 판시한 거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무슨 입장이다.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뭐 답안지에다가 그거 쓰실 필요 없어요. 판례 문장만 쓰고 검토 제가 써놓은 대로 그렇게 가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잖아요. 결국 사례 문제라는 건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이제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묻는 거지 뭐 판례가 무슨 입장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판례 그대로 그다음 검토도 제가 써놓은 대로 가신 다음에 실질적 관련성에 판례 사실관계들 뭐 여러 가지 판례들 많죠.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실질적 관련성을 긍정한 거 부정한 거 그거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얘기를 보시고 그 다음 7번 쟁점으로 가셔가지고 자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외교관을 상대로 이제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교관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재판권 흥결이 명백했을 때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는지 문제되는데 자 학설 보시면 변론기를 지정하지 않고 사실상 소장 부분을 그냥 송달해서 이제 그 당신한테 소재기했다 누가 소재기했다 이거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권이 없다는 게 명확해지면 소각과 판결한다는 게 1설. 2설에 재판권 없음이 명백하면 소장 부분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각하 명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달라지잖아요. 1설은 소각하 판결하라는 거고 2설은 소장각하 명령한다는 거죠. 근데 판례는 뭐예요? 일본을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장각하 명령을 한 거죠. 소장각하 명령을. 그래서 이 판례는 뭐 판례 번호 보시다시피 절대적 면제주의를 취했을 때 판례였는데 그래서 뒷부분은 상대적 면제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재판권 없는 게 명확하다면 소장각하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는 이제 소장각하 명령, 소각하 판결 그럼 뒤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같은 쟁점이 그럴 때는 항상 소장각하 명령은 재판장이 간단하게 명령을 하는 거니까 소송 경제 측면이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논거가. 그래서 검토는 재판권 흥결이 명백할 때는 소장각하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다음 8번에 이제 기피 신청 효과 관련해서 최근의 판례들 중에 뭐 기피를 받아준 그 삼성 사건과 삼성의 그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기피를 받아준 판례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의 효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보세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피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본안 소송 절차는 정지하고 기다려야죠. 근데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는 재판이 확정됐을 때 절차를 진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원칙적으로 정지, 즉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피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진행된 절차는 하자가 있는 건데 기피 사유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하자가 치유되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문제점에 그 얘기를 잘 보셔야 되겠고. 자 학설이 세 가지가 대립되죠. 자 1설에 보면 소송 경제 측면에서 하자가 치유된다는 게 긍정설. 그다음 2설에 48조 그렇게 되면 누가 정지하느냐 무조건 다 진행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48조 취지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게 부정설이죠. 3설은 절충설인데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소송 활동을 통해서 소송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즉 절차 보장을 받았다면 이런 얘기죠. 하자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소송 활동, 소송상 불이익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외우시고 자 판례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럼 판례가 이제 그 뒤에 판례가 앞에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절충적 입장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학설의 일반론이죠. 그래서 이제 판례 두 개를 다 써야죠. 기피 신청 당한 법관이 기피 재판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 효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됐을 때는 유효하다. 이게 이제 하자 치유 긍정, 즉 긍정설의 입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판례가 반대되는 입장인데 앞에 판례를 폐기한 전화합체 판결이 아니란 말이죠. 그 두 판례가 지금 다 살아있죠. 자, 그래서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 진행은 48조를 위반한 흠결이 있고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정만 가지고 48조 위반한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여기는 뭐 하자 치유 부정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판례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봐요? 우리 판례는 절충적 입장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검토로 가셔가지고 모든 경우에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상 이익이 헤아지지 않을 때, 즉 소송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때 한해서 위법성이 치유된다는 제한적 긍정설. 그러니까 판례도 그런 입장으로 평가를 하죠. 교수님들이. 그래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라고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관할로 가셔가지고 관할도 뭐 항상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관할이면 일단 첫 번째 이제 합의 관할이 있는지를 검토해야죠. 그래서 합의 관할이 있는지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설문에서 합의 관할을 뭐 어떤 법원으로 합의를 했다. 그럼 합의 관할이 있으면은 이거 뭐예요? 유효성을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효성 또는 이제 뭐 요건, 뭐 서면에 의한 합의고 뭐 1심 임의 관할이고 뭐 등등의 요건을 검토해야죠. 그래서 이제 유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되면 이제 모습을 검토해야죠. 모습. 그래서 전속적 합의냐, 이제 부가적 합의냐,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뭐 논의로 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을 검토해서 유효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법정관할로 가야죠. 그래서 법정관할로 가서 이제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을 찾아야 되겠죠. 법정관할로 가서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을 찾아가지고 관할의 경하, 뭐 이런 논의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합의관할의 유효성 검토하는 거야. 뭐 조문에 있고 이제 그 목차나실 테니까 모습으로 가서 자 문제점 보세요. 합의관할에는 법정관할과 더불어 다른 관할 법원을 정하는 부가적 합의하고 특정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는 전속적 합의 두 가지가 있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자, 학설의 일설 보시면 법정관할 중 법원을 정하는, 즉 법정관할 중에서 하나를 정하면은 그거는 전속적 합의로 보고, 법정관할 외의 법원을 정하면은 그건 이제 법정관할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적 합의로 보자. 그게 다설이죠.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이설에 약관에 의한 합의는, 약관은 누가 정해요? 사업자들이 정하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불리하게 정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약관에 관한 합의는 부가적 합의로 보고 그 외에는 전속적 합의로 보자. 그 다음에 3설은 부가적 합의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전속적 합의로 보자는 거죠. 다만 약관은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만드는 거니까 다수설처럼 보자. 이렇게 보는 게 3설. 그 다음 4설에 다툼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부가적으로 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 학설이 돼 있고, 자 판례는 뭐예요? 다설과 일치하죠. 법정관할 법원에 속하는 법원 중 하나 법원을 관할로 정한 경우에는 전속적 관할 법원을 정하는 취지 합의다라고 봐서 다설과 동일한 입장이죠. 자, 그래서 검토는 뭐 다설 판례로 가야 되겠죠. 법정관할 중 하나 법원을 지정해서 합의했다면 다른 법정관할을 배제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법정관할은 입법자들이 여기가 편하니까 니네 여기서 재판을 해라라고 정해놓은 거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정했다면은 이제 다른 법정관할은 배제해도 상관없다는 건데, 법정관할 외를 정했다면은 이제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법정관할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부가적 합의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다설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할로 가서 이제 합의가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위반이 됐을 때는 맨 마지막에 이게 변론 관할이 성립하는지를 마지막에 또 이제 검토를 해줘야죠. 그럼 변론 관할은 관할 위반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응소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점 보세요. 피고가 청구 기각의 판결만을 구하고 청구 원인에 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경우에 변론 관할이 성립하는지. 그러니까 피고가 답변서를 준비 서면을 냈는데 아무 말 없이 원고 청구 기각해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가 대여금 반환 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판사님 저는 돈을 이미 갚았기 때문에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해 주세요. 이건 본안 변론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쟁점을 쓰면 안 되죠. 그때는 당연히 변론관할 성립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기각해 주세요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변론관할 성립하느냐 이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학설의 일설 보시면 통설은 청구 기각의 신청만으로도 원고 청구 이유 없다고 청구를 배척해 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본안 변론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변론관할 성립한다는 게 통설. 그러나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기각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피고 관할 이익을 보호하려는 민소법 취지에 반한다. 그러니까 변론관할이 성립하면 원고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따라서 피고의 관할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상 변론관할을 부정하는 견해,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판례로 가서 보시면 변론관할과 관련해서 판례가 없고 항소심의 반소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죠. 근데 같은 취지잖아요. 항소심 반소 제기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 진술했는데 원고가 단순히 뭐예요? 반소 기각해달라라는 답변만 가지고는 이의 없이 반소 본안 변론으로 보지 않지요. 그럼 이런 취지상 이제 변론관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죠. 자, 그래서 검토도 그런 취지상 부정설로 갔어요. 청구기각 판결만을 구하는 것을 본안 변론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변론관할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판례도 변론관할 아니고 항소심 반소 사건이지만 같은 취지잖아요.
다만 마지막 두 줄은 이제 이시훈 교수님 표현이어서 그냥 참고 삼아 뭐 이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됐고, 그다음 11번 쟁점으로 가셔서 이제 이송 신청권. 그래서 이제 이송 신청했는데 기각 결정했을 때 즉시 항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민소법 39조에 따라서 뭐요?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관할 위반일 때는 이송 신청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은 뭐요? 법원이 기각 결정하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문제점 보세요. 관할 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권이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피고가 관할 주장을 하겠죠. 원고야 뭐 자기가 소재기한 거니까 주로 이제 피고가 할 텐데, 학설 보세요. 관할 권위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피고 이익이죠. 그러니까 원고는 자기가 지금 소장을 제출했으니까 자기가 제출해놓고 판사님 관할 위반이니까 이송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고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이송 신청권이 다 있잖아요. 관할 위반에만 명문의 규정이 없죠. 따라서 긍정하자는 게 일설. 그 다음에 이설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거죠. 34조 1항이 이송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송 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신청권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부정설. 판례는 뭐예요? 판례는 이제 특히 절차법 같은 경우에 보면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도 뭐 배웠다시피 이제 3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고 사법부는 뭐예요?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 사건의 3단 논법에 따라 적용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죠. 특히 절차법은 뭐예요? 아니 그건 입법으로 해결해야지 법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재판해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문의 규정 없는 거 다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 신청을 한 경우라도 직권발동 촉구의밖에 없고 법원은 이송 신청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법원이 친절해가지고 이송 신청 기각 결정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검토는 다수설에 따라 갔어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거예요.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수설에 따라서 갔는데 그래야지 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판례대로 가실 분들은 뭐 판례가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검토는 임의 관할 위배는 1심 판결 선고되면 하자가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관할 위반의 경우라도 이송 신청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송 신청권을 인정하는 다수설에 따른다면 뭐예요? 이제 기각 결정했을 때는 39조에 따른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죠. 판례에 따르면 할 수 없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 쟁점으로 가셔가지고 전속 관할을 위반한 이송 결정의 구속력과 관련해서 자, 학설을 보시면 전속 관할 위반은 절대적 상고의가 되죠. 임의 관할 위반은 좀 전에 보셨다시피 1심 판결 선고되면 하자가 치유된다. 411조에 따라서. 근데 전속 관할 위반은 절대적 상고의가 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라는 게 일설. 그다음 이설은 이송의 반복. 이건 소송 경제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송이 되면 한 4, 5개월, 뭐 심지어 한 6개월 정도가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 2번 이송이 됐다. 그럼 1년 동안 재판 한 번도 못 받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송의 반복을 피하려는 공익적 측면에서 구속력이 있다는 게 이설이에요. 자, 판례를 보시면 당사자가 이송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이송 결정도 구속력은 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신급 관할은 좀 달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심제가 헌법상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3번은 재판 받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예요? 판례는 3번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 받는 건 상관없지만 3번이 안 되는 거는 이제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번은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상급심 불구속설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신급 관할 위반된 이송 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해서 신급 관할 위반한 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가야 되는데 뭐 3심으로 올려보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1심하고 3심밖에 못 받, 2번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심은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3심에서 2심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1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뭐 4번 재판하는 거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급심 불구속설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쓰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속관할 위반하더라도 이송 결정의 구속력은 미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한번 이송하면은 이송하는 데만 한 달 걸리고, 그럼 그 법원에서 또 저 사건 받아가지고 배당할 거 아니에요. 민사 맵부에다가. 그럼 그 민사 맵부 배당받은 판사님도 기록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 읽고 재판 변론기를 잡으려면 그럼 뭐 최소한 3-4달이 그냥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전속관할이 공익성이 크더라도 똑같은 판사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속력은 있다. 다만 신급관할은 3심제는 헌법상 원칙이니까 그거는 최소한 3번은 재판받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상급심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토는 이송결정 구속력에 관련된 38조에서 전속관할의 경우에도 구속력을 배제하지 않고 있잖아요. 전속관할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속관할 위반한 이송결정의 경우에도 구속력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다만 신급관할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또 이제 그 판례와 달리 학설을 취했어요, 제가. 그래서 상급심, 하급심 모두 다 구속하지 않는다 이거죠. 즉 신급관할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급이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례는 뭐예요? 4번 이상 재판받는 건 상관없지만 3번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급심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본 거잖아요. 하급심은 구속하지만. 근데 학설들 중에서 이 조관행 그 당시 이제 그 판사님이죠. 지금 변호사님인데. 그러니까 조관행 판사님이 그때 논문 쓰시고 바로 사후시험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송결정의 구속력을 그때는 이제 약수령 문제 나올 때니까 50점짜리 큰 논술형 문제를 한번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급관할 위반한 이송결정의 경우에는 구속력을 부정하자. 그게 이제 그 조관행 판사님의 이제 그 견해셨고, 이제 그런 학설까지 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검토 부분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은 판례하고 동일한 거고, 마지막 부분은 조관행 변호사님의 그 논문의 결론에 따른 결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견해를 취할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죠. 그래서 나는 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견해를 취하겠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정리하셔가지고 뭐 미리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당사자 파트로 가면 이제 당사자에서는 뭐 교과서 목차가 어떻게 됐어요? 일단 당사자를 확정하죠. 그래서 확정된 당사자가 일반에서 구체로 가잖아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소송에 적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이 있는지, 변론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당사자의 목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확정, 능력, 적격, 소송력, 변론 능력의 쟁점들, 즉 주소 파악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뒤에서 보면 이게 처분권주의 문제인지 변론주의 문제인지 막 그런 것들 많이 논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성명 모형 소송이다. 그 다음에 당사자 표시 정정이다. 그럼 쟁점이 뭐예요? 당사자 확정이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자 2번 목차 이럴 때 뭐예요? 이게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거 나오면 당사자 능력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뭐 추심 명령 뭐 이런 것들은 적격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쟁점, 첫 번째 목차에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이제 쟁점들에서 하부 쟁점들을 기억해 두셔서 이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성명 모형 나왔다. 성명 모형도 옛날 2003년도인가 뭐 그때쯤 옛날에 나오고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명 모형 나오면은 이건 당사자 확정이니까 첫 번째 목차로 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이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결 쟁점들을 많이 빼먹으니까 그것들을 주소 파악을 잘 해놓으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13번 쟁점으로 가셔서 당사자 확정과 관련해서 학설의 일설을 보면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게 의사설이죠. 그 다음에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행동하는 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게 행동설. 그 다음에 이제 표시설도 형식적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두 가지가 있지만 형식적 표시설은 뭐 주장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실질적 표시설만 써도 충분해요. 소장의 전치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는 게 실질적 표시설이죠. 자, 그 다음에 사설은 소송이 개시될 때는 표시설로 가고 소송의 진행 뒤에는 누가 절차 보장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게 규범 분류설. 그러니까 절충설의 일종인데 사실 절충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 이거 뭐 저시험 때부터 보통 교수님들이 절충설 다 쓸 필요 없으니까 규범 분류설만 쓰면 된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뭐 옛날부터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설, 행동설, 실질적 표시설, 규범 분류설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 자, 판례는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 내용, 원인, 사실을 종합 확정한다고 하여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제소 전 사망에서만 판례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제소했을 때 사실상 피고는 상속인이고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서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확정하고, 그럼 표시된 당사자과 확정된 당사자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봐요? 표시 정정으로 가겠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제소 전 사망에 대해서 기존의 학설은 의사설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원칙적으로 실질적 표시설인데 제소 전 사망에서만 의사설을 취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김홍혁 교수님이 최근에 굳이 의사설이라고 볼 필요 없다.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더라도 이제 상속인으로 당사자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제소 전 사망에서만 예외적으로 의사설을 취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견해를 취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답안지에 써줘야죠. 그래서 마지막 두 줄에 판례가 제소 전 사망의 경우에만 의사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 정도로만 소개해 놓으면 이제 측정하시는 분들이 이 학생이 그런 논리도 알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검토는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제소 전 사망이라든가 표시 정정이 문제되는 사안들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니까 실질 표시설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실무상 문제되는 거의 99% 사안에서는 그냥 실질적 표시설로 가면 다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적이고 특이한 사안들을 많이 보니까 아니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왜 통설 판례지? 막 이런 식으로 가끔씩 질문하시던데, 그건 예외적인 사안이잖아요. 이제 기본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다 실질적 표시설로 가면 거의 진행되는 사건의 한 99%는 다 해결이 되죠. 그 특이한 1%를 우리가 특이하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그런 사안들을 우리가 자꾸 배우니까는 이제 그런 특이한 사안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이 학설이 다솔 판례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객관적 획일적 기준인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성명보용이나 제소 전 사망에서 당사자 확정이 문제가 되고, 그럼 14번 쟁점으로 연결해서요. 당사자가 소재기 전에 사망했을 때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보정하는 방법. 결국 표시 정정이냐 피고 경정이냐 이거잖아요. 자, 그럼 결국은 이것도 표시된, 즉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하고 이제 당사자 확정에 따라서 확정된 당사자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일성이 있으면은 표시 정정으로 가죠. 그 다음에 동일성이 없으면 동일성이 없으면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가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제 이때는 이제 인정 여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 여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 목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4번 쟁점으로 소재기 전에 사망했을 때 상속인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뭐냐? 일설에 가서 보시면 표시설에 의할 때 피상속인이 당사자니까 그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는 이제 피상속인이잖아요. 피상속인은 상속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하고 자식은, 어머니하고 자식은 다른 사람이니까, 따라서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피고의 경종으로 가자는 게 일설이죠. 그 다음에 이설은 표시설에 따를 때야도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사망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죠. 당사자로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소장 전체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가 사망한 거 알았으면 당연히 상속인을 상대로 소재했을 테니까 당사자 능력자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표시 정정으로 가자.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당사자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표시 정정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표시 정정으로 정리해 놓는 게 편하죠. 판례 가서 보시면 원고가 피고 사망 사실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해서 소재했을 때 상속인이 처음부터 피고이고 표시 잘못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봤던 그 판례 14페이지에서 봤던 판례 두 번째 제소 전 사망과 관련해서 결국 이제 상속인이 당사자로 확정이 되고 그걸 이제 의사설로 네이밍을 할 거냐 실질적 표시설로 할 거냐, 그거는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판례는 상속인을 당사자로 확정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표시정정으로 간다. 그걸 기존의 학설들에서 우리 판례가 제소 전 사망에서만은 의사설을 취했다라고 한 거고, 최근에 김홍혁 교수님은 아니다. 그것도 그냥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더라도 결론은 그렇게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판례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시정정으로 가죠. 그럼 이제 검토는 표시정정으로 가는 게 소재기 효과가 소급돼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고한테도 유리하죠. 자, 그래서 검토는 피고 경정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변경 신청서 제출 시에 소재기 효과가 생기잖아요. 구피고에 대한 소치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고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뭐 결론은 뭐 소송 경제 측면에서 뭐 절차 보장 측면에서 당사자 표시 정정이 타당하다. 표시 정정을 취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연결해 가지고 16번 쟁점이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 능력자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예요? 그래서 뭐 보통 뭐 무슨 저기 뭐야 비법인 사단 재단이 아니라 그냥 뭐 이거 최근에 판례도 있잖아요. 뭐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원, 그다음 무슨 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 법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법인을 상대로 또는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재단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시설문의 명칭을 가지고 명칭에 대해서 썼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일설에 가서 보시면.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당사자 능력자로 표시 정정하자는 게 다수설이죠. 이설은 아니다. 표시 정정은 동일성 인정 범위 내에서만 되기 때문에 무슨 고등학교하고 학교 법인이 무슨 동일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피고 경정으로 가자. 그게 이설이죠. 그러나 판례는 원고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표시했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확정, 그래서 뭐예요? 확정 다음에 능력이잖아요. 확정시켜가지고 원고가 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올바른 표시고 동일성이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동일성이 있다면 뭐예요? 표시 정정으로 가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판례 사실관계들이 있으면은 그걸 이런 식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천한교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순천한교 수습위원회에서 순천한교로의 당사자 표시 정정을 허용하였고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 시설물에 불과한 이게 뭐예요? 그 시설물의 명칭에 불과한 거잖아요. 영남실업 고등기술학교를 개인 명의로 표시 정정하는 것은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학교 법인이면 학교 법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분이 뭐예요? 그냥 건물 사가지고 이름 이제 뭐 야학 같은 거 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영남실업 고등기술학교라고 이제 학교 간판에다가 간판만 만든 거잖아요. 학교 법인을 설립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개인 명의로 바꾸는 것은 즉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서 능력자로 바꾸는 것은 표시 정정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뭐 순천한교 사건에서 영남실업 고등기술학교 사건에서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 판례의 사실관계 자체를 그대로 쓰시는 게 무난하고요. 자 검토는 뭐 다설 판례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원고는 사실관계나 법리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소송에서는 이제 본인 소송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사가 소송하는데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나 법리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당능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소송 경제 측면에서 그리고 당사자 구제 측면에서 표시 정정으로 해석하는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되지요. 그래서 당사자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바꾸는 방법은 표시 정정이다. 피고 경정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연결해서 나올 수 있죠. 이게 다 뭐예요? 당사자 확정과 연결되는 쟁점이고 그다음 이제 당사자 능력으로 가서 조합이 중요한데 자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